안녕하십니까. 유동열의 안보전서입니다. 오늘은 북한학과입니다. 북한 경제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북한 경제의 주체와 영향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수령경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제2경제란 말을 들어봤습니까? 보통 이 서방세계에서는 이 경제의 영역이 국가경제가 있고 민간 부분 경제가 있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지하경제가 있습니다. 지하경제. 보통 이 세 영역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 북한은 수령절도지 독재체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 주체에 따른 경제 영역이 상당히 좀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경제가 있어요. 이 제1경제입니다. 북한에서. 이 제1경제는 바로 인민경제라고 합니다. 북한 스스로. 정상적인 내각이 운영하는 경제죠. 자, 그런데 북한에는 제2경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제2경제는 뭐냐? 바로 군수경제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조선노동당 직속으로 제2경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요. 이 제2경제위원회는 쉽게 말하면 북한의 군사비를 다 지출합니다. 북한군을 갖다가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 거기에다가 핵을 개발하고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각종 전략무기를 개발하고 이걸 활용하는 데 필요한 경비들이 다 제2경제에서 지출됩니다. 그래서 이 제2경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북한에서 망명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하고 한 5년 동안 돌아가시기 전까지 학습을 했습니다. 제가 유동열의 안보전서에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황 선생님 안가에서 북한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러한 공산주의 이론이라든지 북한의 주체사상이라든지 북한 현실에 대해서 매주 토요일날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만나가지고 계속 학습을 했죠. 세미나식으로. 그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황겸선한테 북한의 제2경제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하니까 제1경제를 능가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제1경제는 정상적인 북한 경제거든요. 이게 내각경제입니다. 인민경제인데 이걸 능가하는 게 바로 제2경제다. 그러니까 군수경제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이즈가. 여러분 북한은 사실상 북한 약 120만 명 넘는 북한군의 인건비라는 게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의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2경제, 북한 군수경제가 제1경제를 능가한다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3경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제3경제는 뭐냐? 바로 이게 수령경제입니다. 수령경제. 수령경제가 뭐냐고요? 바로 북한을 움직이는, 북한을 직접 통치하는 김씨 일가가 관리하는 경제입니다. 그동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되었죠. 바로 이 김씨 일가, 김정은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이 비자금을 소위 거둬들이고 이걸 관리하고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북한 당에는 39호실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실제는 이 39호실은 당의 통제를 받지 않고 직접 김정은의 통제를 받습니다. 이 39호실에서는 바로 김정은을 위한 모든 사치품이라든지 필요한 물품들을 또 전략물자들을 직접 구매를 하고 또 이 제2경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화벌이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외화벌이를 하고 심지어는 정상적으로 외화벌이하는 인민경제 단위로부터 일정 금액을 갖다 다 당 39호실에서 다 뜯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러시아 해외 파견 노동자 담당 경제 담당에 나가면은 매달 들어오는 그 임금에서 일정한 퍼센테이지를 바로 어디로 보냈느냐? 당 39호실 바로 김정을 위한 수령경제를 위한 쪽으로 돈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또 당경제에 보내고 인민경제에 보내고 나머지 가지고 이제 나눠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령경제의 규모가 엄청납니다. 지금 스위스라든지 또 중국은행 같은데 쉽게 말하면 은닉되어 있는 이 김정은 일가의 비자금이 엄청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정일이가 통치하는데 바로 필요한 또 김정일 개인 일가의 사치라든지 그들의
일상생활에 그 안위를 갖다가 도모하는 데 필요한 경비들이 실용경제에서 다 지출됩니다. 실용경제의 규모도 엄청나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4경제가 바로 이제 당경제입니다. 전에는 실용경제하고 당경제가 같이 혼합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분리되어 있어요. 당의 과거에 재정경리부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당의 재정경리부가 바로 당경제, 조선노동당에서 필요한 경비들을 갖다가 외화벌이를 하고 또 쓰는 이러한 그 전문적인 부서가 바로 당의 재정경리부입니다. 여기서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제5경제가 이제 주목이 됩니다. 제5경제가 뭐냐? 바로 이게 장마당 경제입니다. 이 장마당 경제는 북한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특성상 예외주의입니다. 이건 사실상 시장이거든요. 자본주의 원리가, 자본주의 시장의 원리가 바로 통용되는 지역이 바로 이게 장마당 경제입니다. 처음에 이 장마당 경제가 북한 당국의 승인 없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이제 이 장마당 경제의 필요성을 느끼고 정부가 직접 관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종합시장이라고 그래요. 종합시장.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장마당, 이 종합시장이 현재 한 460여 개로 추산이 됩니다. 이게 북한 전역에 460여 개, 한 도에 말이죠. 한 48개 정도의 장마당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마당이라는 이 공간을 제공하고 북한 당국은 바로 이제 세금을 거기서 돈을 뜯어가는 거죠. 말이 뜯어가는 겁니다. 이게 징수하는 게 뜯어가는 거예요. 이게 한 5,600만 달러 정도 되는 돈이 바로 이제 그 세금으로 징수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460개의 공식적으로 당국이 인정한 장마당 말고, 종합시장 말고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당국이 인정하지 않도록 운영되는 또 장마당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장마당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사회주의 기본경제에 언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수요 공급이 거기에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 장마당인데 이제 북한 주민들의 사실상 장마당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북한 주민의 30% 이상이 장마당에 의존을 해서 물건을 사고 파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영경제체제가 이미 이 질서가 혼란되고 가격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장마당을 듣는 겁니다. 부영상점에는 없는 물건들이 장마당에 가면 다 있어요. 매대를 깔아놓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김정일 시대에는 이 장마당 경제에 대해서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 장마당 경제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건 바로 자본주의 경제입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거든요. 그래서 장마당 경제가 북한 전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을 10% 내로 통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마당 경제의 사이즈가, 규모가 커지면은 눌렀죠. 화폐 개혁을 하고 말이죠. 경제가 개선 관료처럼 한다고 해가지고 누른 겁니다. 자, 그런데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김정은이가 이 통치한 이후부터 이 장마당, 공식적인 종합시장, 장마당 등을 일주일씩 말이죠. 다 폐쇄를 시켜봤습니다. 여러 번 했어요. 지역별로. 자, 그런 다음에 이 김정은이는 자신감을 얻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장마당 경제가 북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0%에서 건 20%까지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장마당에 가서 정부가 못 해주는 거, 당국이 못 해주는 거 장마당에 가서 다 필요한 걸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장마당 경제가 이제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많은 북한 학자들이, 북한 경제학자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정은이가 이 장마당을 갖다가 더 확대시킨 것은 이 자본주의 학습이 돼가지고 자본주의 학습에 익숙해진 북한 주민을 그냥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장마당 경제를 확대시켜준 것이다 라고 보통 해석합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 김정은이가 이 장마당 경제에 대한, 시장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자기 말 한마디면은 장마당 경제를 하루아침에 다 폐쇄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 그러니까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 장마당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소위 공공 부분에서, 국영 부분에서 해소 못하는 이러한 물품들을 장마당에서 서로 사고 팔고 해가지고 거기서 얻음으로써 정권 자체에 대한
소위 저항감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쉼 쉴 수 있는 공간을 바로 장마당 공간으로 만들어가지고 장마당을 확대시켜줘가지고 장마당에서 필요한 것을 해결하란 말이에요. 장마당 완전히 폐쇄시키면 국영상점 이외에 어디 가서 물건을 구합니까? 그래서 이 장마당 경제,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지배하는, 제한적으로 지배하는 곳이지만은 거기서 북한 주민들이 먹고 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북한 주민들의 30% 이상이 장마당 경제에 의존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50%가 넘는다고 보면 됩니다. 장마당에 가면 구형상점이 없는 것들을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북한의 공식적으로 인정한 장마당, 이 종합시장이 앞으로 북한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이게 기본을 흔든다고 생각되면은 김정은은 가차없이 장마당 경제를 폐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 김정은이가 이 권력 유지에 대한 자신감에다가 시장, 장마당을 통제할 수 있는 그 통제력을 갖다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하면 없앨 수 있다는 자신감에다가 이 권력 장악도가 있기 때문에 장마당 경제를 통해서 북한의 누적된 경제난으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편 불만을 잠재우면서 장마당 경제라는 그 틀 안에서 하고 북한 당국은 장마당에 매대를 인정해주고 거기서 세금을 갖다 징수해가지고 또 일거 다득을 얻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장마당 경제입니다. 따라서 장마당 경제가 계속 확산돼서 이게 북한 전체 사회주의 경제체제 규모의 50% 이상이 넘는다면은 북한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위험해집니다. 결코 김정은이가 이 장마당 경제의 무한정 확대를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20%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장마당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정권 유지도 하고 부가 수익도 올리고 북한 주민들의 불만도 억제하면서 이걸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북한 경제 주체에 따라서 북한은 5가지 경제 체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북한 경제에서 중요한 북한 경제의 규모하고 그 다음에 외화벌이, 또 외채난 이러한 것들을 다음 시간에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